고려시대의 거목 최충을 모신 문헌서원. 해주 최씨에게 문헌서원은 심신의 본향이다. 야야, 잠자라. 오랜 세월 동안 명문거적으로 영예를 누려온 해주 최씨의 가슴 속에 크게 빛나는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해동공자로 일컬어지는 문헌공 최충인 것이다. 그를 정신적 지주로 삼는 해주 최씨는 현재 남한에만 20여만 명. 해주 최씨의 발자취는 어떠한가? 때마침 가문의 혈맥을 찾아보기 위해서 해주 최씨 젊은이들이 뜻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이곳 문헌서원에 청년수련회를 연 것이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역사라고 하는 건 기록자의 자의적인 기술입니다.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니까 최고라고 그러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할아버지를 일부러 싫어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의 그 모습, 제대로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 이것이 저는 우리가 선조들에 대한 바분한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뿌리로부터 태어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상님께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최 씨는 우리나라의 4대 성씨이자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시족의 하나로 꼽힌다. 옛 문헌에 의하면 최 씨의 본관은 대략 300여 본이나 된다. 그러나 시조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힐 수 있는 본관은 40여 본. 그 가운데 한 분파가 해주 최 씨이며 이들의 뿌리는 저 멀리 고려시대에까지 닿아 있다. 해주 최 씨의 시조는 최온이다. 최온은 지방에서 이름난 문민 집안 출신이었으며 그의 집안은 대대로 황해도 해주 땅을 토전으로 지켜왔다. 따라서 그의 후손들은 자연히 해주를 본관으로 삼게 됐다. 시조 최온의 뒤를 이은 2세 최충. 그는 문종은 물론 나라를 빛낸 큰 인물. 태어나는 날 집마당에 별 하나가 떨어졌다는 설화를 남길 만큼 걸출했던 그는 장원급제로 화려하게 관직에 올랐다. 그 후 그는 형부상서, 문화시중 등 여러 중책을 맡으면서 목종에서 문종까지 5 임금을 모셨다. 그리고 노년에는 국정에 썼던 힘을 인재 양성에 바쳤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학인 구제학당을 세워 수많은 후학을 길러냈던 것이다. 스스로가 학문에 뛰어났으며 교육을 통해 당대의 학풍을 진작시키고 인격을 연마시킨 그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해동공자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북한 땅 해주의 문헌서원에는 시대의 큰 거울이었던 문헌공 최충이 배형됐다. 그는 후손을 위해서 계이자시라는 시로서 마음의 양식을 전하기도 했다.
해이자시에 담긴 최충의 유훈에 따라 유선, 유길, 사추, 윤의 등 그의 자손들 또한 학문과 덕행을 쌓았다. 그러므로서 2세, 3세에 걸쳐 많은 문신을 배출한 명가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런 1170년 무신의 난으로 해주 최씨는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그런 와중에 등용된 인물이 문청공 최자. 무신 집권 후반기에 정권 안정과 유화책으로 등용된 이규보가 여러 문인들 가운데 첫 손가락으로 꼽아 천구한 이가 바로 문청공 최자였다. 학식과 행정력을 겸비한 최자는 시문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특히 그가 남긴 부한집은 그의 문명을 떨치기에 충분했다. 부한집은 고려시대 비평문학의 3대 걸작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데 당시의 문화와 사회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집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온다. 역사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듯이 가운 또한 그러했다. 고려 왕조가 쓰러지고 새로 일어난 조선 왕조. 그 600년의 세월 동안 해주 최씨의 융성은 아무래도 고려시대만은 못했다. 조선 왕조에서 40여 명의 문과 급제자를 내긴 했으나 고려의 국정을 좌우했던 정도의 위세는 아니었다. 그러나 문민 가문으로서의 전통만큼은 꾸준히 이어왔다. 그런 한 인물이 세종 때의 학자 최만리. 최만리는 관직에 머무는 동안 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고 한다. 그 신임의 징표가 만리동이다. 세종은 친히 최만리가 태어난 이곳에 만리동이라는 이름을 내렸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올 정도였다. 과거에 급제한 뒤 부지학의 자리까지 올랐던 최만리는 집현전 책임자로서 여러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 작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그는 훈민정음 완성 이후 한글 반대 상소문을 올렸다. 그 상소문은 흔히 한글의 무용론을 주장한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받아왔다. 그러나 상소문의 진의는 한글 자체보다는 백성을 혼란시킬 한자 음의 개혁에 반대한 것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 당시의 한자음이 문란해진 것으로 보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우운서를 표준이 되는 우운서를 편찬을 하게 된 건데, 바람풍자가 그 당시에 이미 풍류라는 말이 실제로 쓰이던 말인데 그 바람풍을 봉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만리는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그 현실음과 너무 동떨어진 한자음을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일대 혼란이 올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봐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반대 상소문을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반대 상소문을 올리게 된 동기가 그러한 데 있었다. 비록 한글 반대 상소문을 올리긴 했으나 최만리는 불의와는 전혀 타협할 줄 모르는 청백리였다. 불의를 보면 직언을 서슴지 않았고 관직계의 진퇴를 분명히 했던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최만리가 꿋꿋한 학자였다면 고죽 최경창은 청절한 감성의 시인이었다. 최경창은 선조 때 종성부사를 역임했으나 벼슬보다는 문장으로 유명했다. 정철, 이이 등과 교류했던 최경창은 특히 당시에 뛰어난 솜씨를 보임으로써 3당 시인의 한 사람으로 꼽혔다.
또한 문장에도 매우 능해서 8대 문장가에 속했던 최경창은 고죽유구라는 시집을 남김으로써 그의 담백한 시 세계를 후세에 전하고 있다. 시인의 묘사 앞에 서면 우리는 400년 전의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게 된다. 시인 최경창과 명기 홍랑. 최경창을 깊이 사랑했던 홍랑은 임진왜란 때는 그의 시들을 보관했으며 이별할 때에는 사모하는 시를 짓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묘소에 함께 머무는 것이다. 내 한 잔 술 부어 그대를 천리 밖에 보내네. 이별하는 마음 냇물에 붙여 밤낮으로 그대 있는 곳에 최경창 역시 그렇게 시를 지어 홍랑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으리라. 최경창의 고향인 전라남도 영암. 이곳 동구림리 마을은 해주 최씨의 집성촌이다. 오랜 세월을 대대로 한 고장을 지키고 혈육의 우애를 나눠온 이들에게는 보기 좋은 풍습 한 가지가 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해마다 한두 차례씩 노인들을 위해 잔치를 벌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을 역시 여느 농촌과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드물다. 때문에 잔치를 마련하는 이들은 40-50줄에 줄어선 장년층이다. 그래도 마을 풍습만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한 일이다. 뭐냐는 저희가 지금 내라고요. 동구림리 마을의 사당인 동계사. 모처럼 한 핏줄이 한 자리에 모여 즐거움을 나누기에 앞서 이들은 사당부터 찾는다. 삶의 온갖 희노애락을 조상에게 구하고 안녕과 길복을 간절하게 빌어온 우리네가 아니었던가. 원간이야 개제래 원반이야 반등 뛰었지. 지금으로부터 자봉례 행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더위를 식히는 의미에서 충분히 드시고 담소하시고 하루를 즐겁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울타리 마을 안에서 함께 어울려서 피부치의 살가움을 느끼며 사는 집성촌 사람들. 날마다 만나는 이들이 삼촌이요, 조카요, 친지인 사람들. 꼭 오늘 같은 잔칫날은 아니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들만큼 핏줄의 소중함을 체득하며 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해주 최씨의 집성촌은 전국에 40여 곳. 그중 절반쯤은 황해도 지방에 몰려있고 나머지는 남한 각지에 흩어져 있다. 그리고 각 집성촌은 크고 작은 영당이나 서원을 집성촌 가운데 이곳 상지문리에 모셔진 최규사는
조선 왕조에서 영의정을 지낸 유일한 해주 최씨였다. 최규선은 십인창씨의 책봉을 반대하는 데 앞장설 만큼 명분을 중시했으며 소론을 이끈 거두였다. 특히 그는 전라감사로 있을 때 선정을 펼쳐 참한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즉 그의 청렴한 정치로 관가의 기생이나 아전 등이 흥가했다는 것이다. 최규선은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도 나라를 위했다. 1728년에 무신난이 일어나자 그는 팔순의 노구를 이끌고 맨 처음 조정으로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고 난을 물리치도록 건의했다. 그 후 난이 평정되자 영조는 친히 그의 공을 높이 시하였다. 일사부정, 즉 한 가닥 절이로서 나라를 구했다며 어필을 내린 것이다. 그에 걸맞게 시호가 충정공인 최규선은 시문집으로 15권의 간제집을 남기고 있다. 줄곧 문신을 배출한 해주 최씨 중에서 칼을 지켜든 이가 있으니 그는 바로 진주성 싸움의 최경회다. 최경회도 원래는 과거에 급제한 문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붓을 버리고 칼을 쥐었다. 각 거울에 경문을 띄워 의병을 모은 그는 장수 금산동지에서 매군을 크게 격파했다. 자신의 고향인 화순에서 전라의병장으로 구국의 길에 나선 최경회가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한 것은 제2차 진주성 싸움터였다. 1593년 6월 제2차 진주성 싸움. 어중에는 여러 관민들이 뜻을 하나로 하여 의적을 물리쳐준 것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제1차 싸움에서 참패한 왜군은 무려 37,000의 대병력으로 다시 진주성에 쳐들어왔다. 그때 아군은 겨우 3,400명, 왜군의 10분의 1밖에 안 됐지만 한치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분연히 싸웠다. 도일 동안 밤낮 없이 계속된 제2차 진주성 싸움은 임진왜란의 최대 격전 가운데 하나였다. 아군은 결사 항쟁의 각오로 끝까지 맞섰다. 그러나 결국 안타깝게도 중과 부적으로 진주성을 빼앗겨야 했다. 실사적으로 악전고투했으나 왜군에게 성을 함락당하자 최경회는 의분을 참지 못하고 김천일 등과 함께 남강에 수신했다. 그러나 지금도 진주성 안에는 그 호국 충원의 뜨거운 숨결은 살아 숨쉬고 있다. 진주성 내 창렬사의 최경회를 비롯한 여러 순국 선열들의 위패를 모심으로써 그들의 장렬한 충혼을 오늘날까지 받들고 기리는 것이다. 최경회를 우러르는 마음은 고향 후손들의 가슴 속에 더욱 깊기 마련이다. 평화시에는 붓을 쥐고 전란시에는 칼을 들어 나라를 위한 대의는 문중의 크나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해주 최씨가 최경회를 추모함에 있어서 빠뜨려서는 안 될 또 한 분이 있다. 충의공 최경회가
장수 현감으로 재임할 때 맞이했던 신한주 씨 부인이다. 병약했던 첫째 부인의 청에 따라 둘째 부인이 된 그는 흔히 기생으로 잘못 알려진 논개였다. 그러나 논개는 최경회의 엄연한 부실로서 해주 최 씨가 영예롭게 모셔야 할 뿐이었다. 400년 전에 맺은 두 충혼의 인연은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다. 의로운 꽃 논개. 그는 부군의 뒤를 따라 몸을 던졌다. 어지러운 역사의 강물 위에 영원한 충절의 꽃을 피운 것이다. 논개뿐만이 아니었다. 육의 일년, 즉 최경회의 형제 아들 중 모두 7명의 한 집안 사람이 임진왜란 때 순국했다. 최근 해주 최씨 문중에 경사스러운 일이 한 가지 있었다. 20여만 문중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경기도 오산에 문헌서원을 건립하고 최충을 배양한 것이다. 북한 땅 해주의 문헌서원을 참배하지 못하는 한을 푼 것이기도 했다. 또한 최충의 영정을 새롭게 복원해서 영정각에 봉안했으니 해주 최씨 문중으로서 매우 뜻깊은 거사가 아닐 수 없었다. 시조 최원으로부터 천년 세월을 이어온 문장과 덕행을 보배로 삼아 나라의 기둥이 되라는 최충의 가르침대로 해주 최씨는 오랫동안 문벌 명문가로 영예를 지키었다. 또 풍란을 맞을 때는 붓을 버리고 싸움터로 달려간 소년도 있었다. 그 빛나는 선조들의 팔자취 속에서 자긍심을 찾고 유훈을 증가시키는 바로 오늘을 사는 후손들의 몫일 것이다. Yeah.